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원래는 한번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네, 흔히들 이야기하는 돌싱, 그게 바로 접니다. 뭐 요즘같이 이혼이 흔한 시대에는 별로 놀라운 일도 또 흠도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과 그 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가 겪은 그 일이 다 진짜였는지 꿈이 아니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7년을 연애했습니다. 대학 때 만나서 결혼까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난 커플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둘은 결혼을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당연히 결혼했습니다. 오래 연애를 했던 터라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하는 상태에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된 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좋았거든요. 불같은 뜨거움은 없지만 서로 옆에서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사이.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희 두 사람의 사이가 참 재미가 없고 지루했나 보더라고요. 그랬으니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였겠죠.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 후 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병원에 다니고 남편도 병원에 다니면서 둘 다 굉장히 노력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걸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문제는 이미 합의가 된 거였잖아.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망이랄까? 욕구 같은 게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 집이 화목한 집안이라 그런 가족을 꼭 일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 의견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은 저보다 아이를 더 바랬었거든요.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보거나 친구 중에 누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 눈빛과 말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더더욱 아이를 일찍 가지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재촉이 엄청났거든요. 남들 다 가지는 애를 너희는 왜 이렇게 못 가지니? 이번 결과는 뭐래? 병원에서 뭐 다른 말은 안 하니? 이거 아이 가지는데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서 꼭 먹어라. 비싼 거니까. 알겠지? 저희 부부의 아이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그걸로 저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금주까지 하겠다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꼭 가져야 하나 하는 거지. 이렇게 몸도 축나고 마음도 힘든데 당신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힘든 내색했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평생 친구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아마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남편의 그 말이 참 고맙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남편이 정말 부인을 많이 생각하네. 부인 마음 편해지라고 그런 말을 해주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딘가 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아이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을 더 힘들어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간 병원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었고요. 기분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걱정 하나를 더 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즘 들어 미묘하게 달라진 남편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에 본능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뭔지 궁금해하는 순간 더 불행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본능적인 방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르는 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거기서 더해졌어요. 나 내일 집에 못 들어와? 또 출장이야? 또 출장이라니. 당신 말투가 왜 그래? 아니, 출장이 너무 잦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가기 싫어.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 왜 갑자기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나는 또 출장을 가냐? 당신 없이 또 주말을 보내야 해서 섭섭해서 그런 건데.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더 섭섭한데. 원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일을 하러 가냐고 섭섭하다고 하면 저를 달래주면서 주말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어디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이라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변한 거 아니야? 그래. 너희 연애부터 지금까지 거의 14년 된 거잖아. 이쯤 되면 변할 때가 되기도 했어. 여태 그렇게 다정했던 것도 용한 거다. 이래서 빨리 애를 가져야 한다니까. 맞아. 애 낳으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뀐다. 얼른 애부터 가져. 어차피 제 친구들이 남편의 친구들이었고 다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남편의 성격이나 다른 것들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남편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다들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쯤에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급은 출장을 자주 다닐 직급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보다 그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말입니다. 흔히들 그걸 여자의 직감이라고들 하죠. 저는 그런 걸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 그냥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와 남편이 불같은 사랑을 했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함께했던 세월만큼이나 그 믿음과 정이 쌓인 관계였거든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데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붙잡고 때리고 울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남편과 제 관계가 끝이 날 게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만나서 아주 오랜 시간 서로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을 빼고 나면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많은 것들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내색을 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걸 그 당시에 저는 아주 겁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남은 제 인생은 더더욱 긴 건데 말이죠.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궁금은 하더군요. 어떤 여자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이가 없었던 건 들켜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아주길 바랐던 건지 남편은 휴대폰에 버젓이 모든 증거들을 다 남겨놨더라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부터 함께 찍은 사진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걸 다 확인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하는 것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너무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걸 열어본 걸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살 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열어본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남편의 내연녀는 엄청난 자산가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남편과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는 것들이 죄다 명품의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부자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맞더군요. 그 내연녀는 100억대 자산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아, 나는 조만간 버림을 받겠다 하는 걸 말이죠. 아무리 부정해 보려고 해도 남편이 그런 인간 쓰레기까지는 아닐 걸로 생각해도 결론이 그쪽으로 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이혼을 한 번 한 사람이긴 하더군요. 카톡의 내용에 전 남편 이야기라는 게 있는 거 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들은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말이죠. 사실 그걸 본 순간 저는 이미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게 될 수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의 얼굴만 봐도,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내연녀와 주고받았던 저질스러운 카톡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얼굴을 마주대고 찍은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자기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걸 느낄 수 있었고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랑 이야기 좀 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다짐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순순히 이혼해주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그냥 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뭐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너 바람났다고? 이혼하자고? 제가 바로 그렇게 물었고 남편은 놀란 듯 굳더군요. 언제 알았어? 네가 다 알아달라는 듯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데 내가 몰랐겠니? 그런데 왜 모르는 척했어?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 나랑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사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오기였고. 그런데 왜 지금은 아는 척을 해? 네가 먼저 말을 꺼냈잖아. 너 그 말 하려던 거 아니었어? 제 그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다 말했습니다. 나 너랑 이혼 안 해. 제 그 말에 남편은 굉장히 놀란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뭐 남편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굉장히 놀랄만한 말이기는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자존심도 세고 지는 걸 못 참고 자존감도 높고 뭐 그런 사람이었으니 자신의 불륜을 알면 더러워서 너 같은 거랑 못 산다고 하며 먼저 떠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래서 더더욱 숨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이죠. 내가 쉽게 이혼해주면 너는 뭘 잃는데? 나는 네가 그냥 쉽게 그렇게 사는 거 못 봐. 너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어디 한번 그 여자랑 불륜 커플로 살아봐. 그렇게 말하고서는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뭐라 더 말하지 않더군요. 아니 말할 수가 없었겠죠.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은 그 뒤로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외박하거나 앞에서 전화를 받는 등 아주 파렴치한 짓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뭐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일종의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못돼 처먹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그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제가 등신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자기 엄마까지 동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혼하거라. 진짜 웃기네요. 왜요? 그 사람이 어머니가 대신 이야기 해달래요? 너도 알겠지만 너랑은 상대가 안 되는 여자야. 돈이 많아서요? 돈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봐온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랑 그 인간이랑 오래된 만큼 어머니랑 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네? 제 말을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이게 뭔데요? 열어봐라. 그 말에 열어본 그 통장 속에는 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통장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너도 믿지는 장사는 절대 아닐 거다. 너도 똑똑하게 생각해. 어차피 너는 이혼당하고 버림받을 건데 그때 되면 10원 한 장 못 챙길 수도 있어. 지금 돈이라도 챙기는 게 현명한 거다. 똑똑한 아이니 잘 알지 않니? 구구절절 정말 역겨운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아이라도 진작 낳지 그랬니? 뭐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애라도 있었으면 준성이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사실 그 말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10억도 10억이지만 인간적으로 정이랄까. 그런 게 다 떨어져서 얼굴만 보고 있어도 구역질이 날 것 같더군요. 살이 거의 8kg가 빠지고 거울 속에 제가 다 죽어가는 얼굴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그래, 이렇게 나를 죽어가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억을 받고 깔끔하게 이혼을 해줬어요. 그러고는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남편의 지인과 제 지인은 다 겹치잖아요. 끊고 살고 싶어도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나는 양심이 없는 거면 그렇게도 없을 수 있구나 싶어. 몇 년을 봐왔는데 그런 인간인 걸 몰랐을 수가 있지. 뻔뻔하기도 하지. 결혼식을 하고 우리를 초대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남편은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초대했다고 말이죠. 저와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가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친구가 간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어떤 얼굴로 결혼하는지 궁금해하는 쪽과 그 상간녀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하니 잘 보이고 싶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사실 어느 쪽이든 친구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일은 우리 두 사람의 일이고 그들은 그저 친구일 뿐이니까요. 뭐 사실 그 10억을 받고 이혼해 주기로 한 다음부터는 저도 그들에 대해 막 엄청나게 욕을 할 권한 같은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받을 거 다 받고 이혼을 한 셈이잖아요. 누군가는 하늘에서 그 엄청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니 그건 그거대로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돈, 물론 중요하고 엄청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억을 받아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기는 했어요. 뭐 평범하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대도 그랬겠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청춘을 함께한 사이니까요. 서로의 청춘에 둘 말고는 없었거든요. 친구이자 연인이자 가족이자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잃고 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제 생활을 하나둘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너 혹시 준성이 소식 들은 거 있어? 친구의 그 말에 저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과 제가 연락을 할 리가 없고 의도적으로 소식을 듣는 것도 피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을 리도 없었고 그걸 저한테 묻는 상황이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는 너희보다 모르는데? 아니, 너한테 따로 연락 온 거 있나 해서. 걔가 나한테 연락할 일이 어딨어. 그게 사실 친구는 아예 모르는 듯한 제 태도에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준성이가 연락이 안 된대. 애들이랑?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모임도 안 나오고 걱정돼서 신혼집이라는 집으로 찾아갔더니 거기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회사에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뭐? 회사를 그만둬? 그 사람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능력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뭐 부자 마누라에게 장가를 가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친구들까지 다 연락을 끊은 건 아니잖아요. 회사도 이상하게 그만둬서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하던데? 회사를 어떻게 그만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며칠 안 나오더니 상사한테 문자로 통보했대. 그만두겠다고.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친한 동료들이 많았어요. 사적으로도 자주 어울리는 그런 동료들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대외적으로 자신이 평가당하는 일에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말이죠. 제가 10년이 넘게 봐온 남편은 절대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하더군요. 뭐 걱정보다도 궁금함이 더 앞서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의 말대로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망설이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어머니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니,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문자 보시면 꼭 좀 전화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저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냥 그런 상황이면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전 주인인 그 어르신 이사 가셨는데요? 네? 언제요? 한 달 됐죠. 제가 들어온 지는. 시어머니가 이사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불길한 감정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절대 그 동네를 벗어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생활 반경이 그 동네에 맞춰져 있었을 뿐더러 친한 사람들 모임들 다 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옷가게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이상해. 연락이 안 돼.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세요? 아들내외랑 같이 산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는 이사 갔어. 그리고 언제 한번 초대하겠다 그래놓고는 연락을 싹 끊더라고. 나는 이제는 부자 며느리 봤다고 원래 친하던 사람들은 무시하나 했지. 그런데 그 집에도 없다고? 어휴, 대체 어딜 간 거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부자 며느리를 봐서 더 좋은 집에 이사를 가서 그 전에 지인들과 싹 연락을 끊고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모든 상황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경찰도 아니고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도 아닌데 신고를 하거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을 끊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그 감정은 애써 바닥으로 밀어둔 채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전화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 너머의 상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게서 들려온 말은 더더욱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지금도 그 전화를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하고 돋는 기분이 듭니다. 오재영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이복자 씨랑은 아시는 사이죠? 저는 경찰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긴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려오는 말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복자 씨가 발견이 돼서요. 네? 발견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은 채로 야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그 상황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은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오재영 씨가 전화랑 문자를 계속 남겨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과는 어떤 사이시죠? 저희 전 시어머니십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만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옷가게 사장님에게 이사를 간다고 하고 사라진 그 시기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새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산다고 하고 나서는 바로 그런 일을 당하신 게 되는 거죠. 사고나 다른 경우일 수는 없냐고 하니 경찰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과 연락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이 그 말을 묻는다는 건 경찰도 남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없었다고 했고요. 친구들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무단결근하다가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문자로요? 네.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시냐? 혹시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왜 그렇게 되신 거냐? 궁금한 것들을 물었지만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 뒤 나왔어요. 그때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이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랑 결혼한 그 여자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사진은 있어요. 하고 전에 남편 휴대폰에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둔 두 사람의 사진 몇 장을 경찰에게 줬습니다.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던 경찰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들이며 지인들이 다 겹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발견이 되었고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던데? 우리한테는 그 여자가 재혼이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더라. 그러면 네 번째 결혼이라는 것 같던데? 그냥 이혼하고 재혼을 한 수준이 아니라 결혼을 3번이나 했다가 3번이나 이혼한 여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좀 알아보니까 자산가라는 말도 다 거짓말인가 보더라고. 그러면 애들도 다 보지 않았어? 결혼식도 엄청나게 큰 호텔에서 했다며. 그러니까 그게 다 사기라는 말이지. 뭘 위해서? 준성이네 어머니가 좀 꽁쳐둔 돈이 많으셨잖아. 그렇죠. 그러니 저에게 10억이나 주면서 이혼을 하라고 한 거였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보험금이나 다른 것들로 모아둔 재산이 꽤나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알부자다 뭐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준 것만큼은 더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 노리고 접근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너희 시댁 집도 팔았다며. 그것까지 홀라당 다 들고 시어머니 그렇게 만들고 도망간 게 아닐까? 사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세뇌 아닌 세뇌를 하고 있었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준성이는? 제 그 말에 친구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고서는 저를 한번 보더군요. 그 눈빛만으로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차마 입으로도 꺼내기 힘든 그 생각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게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에 의하면 그 상간녀의 전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전 남편은 살아는 있지만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하고 나서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말은 다 어디서 듣나 했지만 꽤나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듣고서는 저는 어딘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를 그렇게 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였었고 말이죠. 아직 실종 상태인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 친구들이 애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이미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이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에 수배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남편과 저는 단순히 결혼했다 이혼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기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남편일 수도 아니면 경찰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모두 다 남편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남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보험금은 죄다 그 여자 앞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준성이는 안 나타나고 왜 시어머니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지? 시어머니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결국 걔가 잘못되어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잘못되기는커녕 실종 상태잖아. 그게 너무 이상해. 그건 나도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여자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그 여자가 한패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다 받아서 그 여자에게 줬다. 그래서 둘이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다. 아니면 남편도 피의자다. 뭐 이런 소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쳤나 봐. 그 여자가 나타났다는데? 뭐? 여태 어디 있었대? 자기는 원래 주기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속세랑 단절하고 사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이었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발견이 된 줄도 모르고 남편이 없어진 줄도 몰랐다고. 그 여자의 주장은 이랬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주기적으로 산으로 들어가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사는데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와도 연락을 잃지 하지 않아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걸 누가 믿어? 증거가 없대. 준성이가 자기 엄마를 죽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다는데 지금 준성이가 사라진 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같더라고. 남편은 계속 실종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남편이든 그렇지 않은 남편이든 찾아야만 이 일이 끝난다고 말이죠. 사실상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남편이었고 그 여자의 말처럼 자신은 상관없다고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타살의 흔적만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남편을 속이고 결혼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지는 않았다고 울고불고하며 억울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달리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는 동안 혹시나 그 여자가 해외로 도망치거나 하는 건 아닌지 저희 모두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멀쩡히 생활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뻔뻔한 년이 아니야. 그러니 그런 짓을 한 거였겠지만. 어떻게 지낸다는데? 그냥 잘 지낸대. 잘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없어졌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고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바란다면 가장 열심히 남편을 찾아야 하는 건 다름 아닌 그 여자가 아니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을 찾을 생각도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지낸다고 하더군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펑펑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낸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어요. 친구들은 간도 크다고 무섭지도 않냐고 혹시나 그 여자가 너에게도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지만 저는 일단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그 상간녀는 굉장히 흔쾌히 저를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겠다고 대답하는 휴대폰 너머 그 목소리가 너무 산뜻해서 오히려 저는 소름이 돋았었지만요. 그쪽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를 본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뭐를요? 멀쩡히 잘 살던 남자 꼬여내서 이혼시킨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그녀는 사실은 자신은 이혼까지 하고 오라고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에게 저를 버리고 오겠다고 했다며 꼬셨다고 남편 탓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이혼하게 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왜 부자인 척하면서 꼬여냈어요? 제 그 말에 입을 다물고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너무 좋아서요. 제가 나이도 많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나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돈이 많다고 하면
만나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실종 상태인데 왜 안 찾아요? 안 찾는다뇨?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자는 얼굴인데. 그런 제 말에 그 상간녀가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 싸늘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내내 미소 띤 얼굴로 저와 대화하던 사람과는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저는 속으로는 무서웠던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그 얼굴을 보고서도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어요. 웃기는 여자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남의 남자 뺏어가기나 하는 사기꾼을 판단도 못해요? 그렇게 막 살았으면 남한테 험한 소리 듣는 거 정도는 각오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제 그 말에 이를 꽉 깨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더군요. 그거 아나? 싶었던 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알아요? 내가 알 게 뭐야? 아니, 대학 때부터 친구로 연인으로 가족으로 살아온 남자를, 그렇게 믿고 의지한 남자를 그렇게 쉽게 놔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상간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녀도 그 이유가 궁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부자 며느리 봐야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뭘 줬어요. 그거 받고 제발 좀 떨어지라면서요. 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안색이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돈을 받았어요? 네. 겨우 돈 때문에 그런 꼴을 보고도 못 본 척 이혼을 한 사람이 누가 누굴 판단해. 얼마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 그 말에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몹시 궁금한 얼굴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불안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집 한 채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10억짜리 아파트. 뭐?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줬다고? 순간 상간녀의 눈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순식간에 눈이 돌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상간녀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것밖에 없지. 이 노인네 그걸 지 며느리한테 줬어? 미친 거 아니야?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나 보죠.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러니 가진 게 그것밖에 없지 라는 말이 나온 거겠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새 며느리를 보고 싶은 욕심이 크다고 해도 자기 돈을 10억씩이나 줘가면서 떼어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노망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참을 혼자 분통을 터뜨리다가 지나가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 안 죽였어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아차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양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자신이 무서워서 모른 척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아마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편취한 이후에 죽이고 나서 그 보험금을 남편이 받아 그것까지 챙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라지면 남편의 보험금도 자신의 것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디에서인지는 몰라도 일이 꼬여버려서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 남편을 어떻게 한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쪽 얼굴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상간녀인 주제에 시어머니의 돈 10억이 눈에 아른거려서 저를 보면 화가 날 것 같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녀의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곧장 그 녹음본을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러면 그 여자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무엇보다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두고 다니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다시 조사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예 한 줄기 희망도 없어 보였던 사건의 실마리라도 생겼으니
다시 경찰분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을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디서 발견되거나 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엔딩을 바라본 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뭐 망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말입니다. 당연히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욕을 하면서 모함이라는 둥, 죽여버리겠다는 둥 험한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짓을 저지른 여자라면 너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너무 겁없이 굴었다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덮고 넘어갔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자가 범인이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맞으며 지금 남편의 실종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저에게 이런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사실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을 하느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 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경찰에 넘긴 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런 일을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한 100번쯤 빈 뒤에 겨우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집 정리하고 들어와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간 사람이 준 집에 사는 것도 부모님은 마음에 걸리는데 어쩌면 위험하다면 위험한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혼자 산다는 게 몹시 마음에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서 그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마저도 안 하는 건 부모님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일 같아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고 말이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서 안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줄 때는 10억 정도 했던 그 집이 이제는 15억이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집값이 뛰는 집이 거의 없는데 운이 참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엄청난 자산가와 바람이 났고 그 여자와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니 떨어져 달라고 받은 아파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가인 여자는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정황산 돈을 위해 접근해서 자신을 죽이게 되는 여자였고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떼어낸 며느리에게 준 그 집에 이렇게 올랐다는 게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한테 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 여자 손에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흔히 업보라고들 하죠. 본인이 저지른 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받은 거 말입니다.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을 두고 업보라고 할 텐데 이건 너무 사건이나 사안이 커서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그냥 범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건 없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이지 믿기지 않네요. 이 모든 일들이 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쩌면 저도 그 일의 당사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이런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막장 사연들을 들으면 아, 저건 다 지어낸 이야기겠거니 아니면 저건 드라마라 가능한 이야기겠거니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현실이 더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현실보다 더 막장인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에게 이대로 수년간 남편을 찾지 못해서 실종 상태인 게 오래되면 그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종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망신고를 하면 보험금은 그 여자가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이죠.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찾기 위해 친구들이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지만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라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말이죠. 요즘 들어 하는 생각 중 하나는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인생이 참 뭘까 하는 허탈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저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 외에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혹시나 이 사연을
어딘가에서 남편이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은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부디 남편이 멀쩡하게 별일 없었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자신합니다. 아내는 당시 예쁜 얼굴과 몸매로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는 아름다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똑부러져서 동료로서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자들끼리 술자리라도 가질 때면 언제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괜찮은 동료에 대해서 칭찬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자 10명이서 만나면 최소한 그의 반은 아내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죠. 미니 씨, 저 사실 미니 씨를 계속 좋아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연애 생각은 없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그 누구의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잘생기기로 소문이 난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상사의 고백까지 거절을 해버렸죠. 아내를 짝사랑하던 저로서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거절을 하는데 나 같은 게 고백을 해봤자 소용이나 있겠어? 라는 마음에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내한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꽃다발 주문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고백은 포기하고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남기로 했죠. 승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녁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아내는 언제나처럼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고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걔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료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었죠. 이전에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오해하고서 아내가 본인을 짝사랑하는 줄 알고 호기롭게 직장 내에서 공개 고백을 한 직원도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차인 뒤 퇴사하였더라고요. 그 꼴을 본 다른 직원들은 아내의 행동을 절대로 이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호감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더 큰 마음 먹지 말고 조용히 짝사랑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 때면 지금이라도 그냥 고백을 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미니야,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지 않을래? 함께 퇴근을 하던 도중에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딱히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옆에서 발을 맞춰 걸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고백이었죠. 제 고백에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네가 나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는 거 알아. 그냥 이대로 있기 싫어서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고백해야겠다 싶어 하는 거니까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줘. 연애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오래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친구로도 괜찮아서 마음만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멋있는 척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아내와 정말로 연애가 하고 싶었어요. 허나 부담스럽게 대한다면 분명히 저를 피할 아내였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이 기반이 되어 챙겨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 행동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던 아내도 이제는 제가 무언가 호의를 보이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2년 만에 아내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하여간 승민 씨 대단해. 어떻게 미니 씨 철벽을 넘어섰대? 그러니까 말이야. 미니 씨 노리던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이기고 결국 승민 씨가 데려갔네. 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오랜 기간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던지라 정말 그동안의 연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축하해주면서 은근히 질투하는 시선도 그저 기꺼웠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니야,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그런 제가 아내에게 더 먼 미래를 바라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내 역시 저와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당장 결혼을 할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인사를 드리러 갈 날을 대비해서 서로 부모님도 먼저 한 번씩 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내가 있는데 내내 얼떨떨해 보이던 부모님은 아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아들 능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애를 데려왔대? 라며 그날 하루 종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허나 아내의 부모님은 저를 그닥 탐탁치는 않아 하셨어요. 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직급도 비슷하고.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사실 우린 남자 쪽이 더 능력이 있길 바랬거든. 집안도 그렇고. 내 딸이 좋아하는 남자라니 결혼 반대는 안 하겠지만 우리로서 그리 바라던 사윗감이 아니긴 하네 그려. 장모님, 제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면 이 사람 고생은 정말 안 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장모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꿋꿋이 매달렸습니다. 좋아하던 여자도 아내로 만들었는데 장모님이라는 벽쯤이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처가댁에 방문하여 저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정성을 보이니 나중엔 장모님도 아휴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대충 신혼기간 지난 뒤에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내가 좋아져서 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년간 쫓아다닌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아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게 싫어서 집안일도 거의 다 대부분 제가 하고 혹시나 아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다고 하는 날이면 무조건 그날은 아내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귀가했습니다. 여기 과일. 먹고 싶었는데 진짜 사왔네.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일 거야. 아유, 낯간지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런 날이면 아내는 웃으면서 제가 사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는데 바보 같지만 농담처럼 한 말에도 가슴이 벅차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어렵사리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난 뒤 사실상 명절 때가 아니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갑자기 저희 신혼집 옆동으로 이사를 오시더니 그때부터 자기 집처럼 뺀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들은 거의 다 핀잔 아니면 구박이었어요. 자네, 설거지 다 했나? 설거지는 미리미리 해놔야 인댔지? 아, 네, 장모님. 지금 하려고요. 아니, 지금까지 뭐라고 이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 정리는 도대체 왜 안 되어 있는 건가?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이런 건 자네가 알아서 다 해놔야 내 딸이 손 안 가고 편안하지. 지금 애밴 내 딸에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시키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지금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휴, 정말. 이래서 사위는 잘 드려야 하는 건데 어쩜 이리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놓아야 하는 건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장모는 그간에 유독 더 집에 드나들며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저도 힘들다고 말리어도 소용이 없었죠. 귀한 자기 딸 가져간 제가 장모 눈엔 도둑놈이고 못난 놈으로 보이시는 건지 어느 날은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거드셨습니다. 자네, 어머님 청소 일한다고 하셨지? 아버님은 택시기사이시고. 네, 맞습니다, 장모님. 이런 말하면 교양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집안의 자식을 사위로 맞이한 건 나한테 아주 큰 모험이었어. 자네를 받아준 건 내 딸 때문이야. 자네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걸 항상 잊지 말게. 솔직히 가끔 저런 장모님의 무례한 막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람인지라 표정 관리도 되지 않아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담배 좀 피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와야 했죠. 장모님은 이런 저의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셨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 더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끔 저희를 보러 오실 때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시골스러운 옷을 입고 오시면 아니,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사돈? 라며 한껏 비꼬곤 했습니다. 어머닌 그런 장모님의 포악한 성격을 꿰뚫어 보셨는지 어느 날은 제게 장모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네, 없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나 너에게 못된 말하고 그러면 이 엄마한테 바로 말해라. 물론 네가 알아서 하겠다만. 네, 그럴게요. 어머니에겐 도저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장가가 장모에게 그런 구박을 당하고 산다 하면 어떤 부모가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장모님의 모진 소리도 못 들은 척 흘러넘기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장모님 드리려고 호두과자 사왔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집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나 다이어트 중이라 이런 거 안 먹어. 단 거 싫어하는데 이런 건 뭐하러 사오니? 너나 먹어라. 엄마, 그래도 남편이 사온 건데 그냥 먹어보지 그래. 무한하게. 아니야. 장모님이 다이어트 중이신 거 제가 몰랐네요. 앞으로는 달지 않은 거 사다 드릴게요. 그럼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미련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장모한테 사위로서 인정 한번 받아보겠다고 아등바등했던 건데 지금에 와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아내라서 오로지 제 편 들어주면 미안해하는 아내가 있어서 다 참고 버틸 수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아니야, 괜찮아. 장모님 눈엔 내가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이해해. 언젠가 날 인정하고 사이로 받아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믿으며 외려 아내를 달래고 제 마음도 달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에 더 신경 쓰기로 거기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 저의 행복은 아내를 쏙 빼닮은 아들과 저를 쏙 빼닮은 딸, 이렇게 두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절정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가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빨리 낳아야 빨리 키우잖아. 라는 아내의 말에 제 예상보다는 일찍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그치? 아내는 아내로서뿐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참 좋은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았는데 가끔은 아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정집을 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 나는 애들 보는 게 좋아. 라며 언제나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고 얼마 안가 승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2살이 되던 해 아내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올 거야. 아마 늦어? 늦어?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알겠어. 기분 풀고 재미있게 놀다 와. 처음에는 아내도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나가서 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1, 2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던 아내가 아이들까지 친정에 맡기더니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나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매번 나갈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길래 잠깐 가게라도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정말 밤이 늦도록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당신 대체 어디 갔었어? 너무 늦게까지 안 와서 걱정했잖아.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요 앞에 친구가 와가지고 애들은 내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하며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아내의 행동에 얼떨떨하고 의문도 들었지만 잠깐 그러는 거겠지 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외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소한 외박은 하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는 해줘야지. 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당신 없으면 하염없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배려해줘야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장모님이 애들 잘 봐주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다 하면 되지. 나 요새 약속 많아서 자주 나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번거롭게 매번 얘기해?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아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고 아이들은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아내가 갑자기 피부과 시술을 받겠다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돈이 처음엔 수십만 원이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 수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피부과에 수백을. 카드 명세를 보고 어이가 없어 아내를 붙잡고 처음으로 따졌어요. 당신 무슨 피부과에 이 많은 돈을 써? 거기서 뭐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야말로 나 취조하니? 레이저 시술이랑 리프팅 시술 좀 받았어. 그게 200만 원이야. 레이저? 리프팅? 그래, 나도 애 낳고 축 처진 내 피부 보면 기분 좋은 줄 알아?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것 같다고.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는 셈 치고 한 거야. 이것도 아는 원장님이라 할인받아서 한 거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돈이면 우리 애들 외식이 몇 번이고 사줄 수 있는 게 얼마인데. 듣기 싫어 죽겠네.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쫌생이 같으니라고. 이래서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시집은 돈 많은 남자한테 갔어야 하는데 내가 미쳤지.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앞으로 내가 돈 쓰는 거에 터치하고 관여하지 마. 자꾸 그럼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버릴 거니까.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언제나 저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서 살아왔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를 저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견뎌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변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의 대화는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수고했다며 스킨십도 하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봤자 대부분 아내가 집에 없었으며 어쩌다 가끔 집에 있다고 해도 저를 보면 왔냐고만 하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자주 만나는 친구는 누구야? 그냥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내가 모르는 친구? 그러니까 누구? 왜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이런저런 정황을 다 짜맞춰 보니까
아내가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시선은 핸드폰에 두고 있을 때 심증이지만 어떠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은 뺀질나게 다시 저희 집을 드나들었어요. 아니, 자네 냉장고 정리했어 안 했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은 다 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먼지는 왜 이리 많아? 얼른 걸레 가져와서 여기 닦게.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 딸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처럼 저를 부려먹으려 한다니. 절 만만히 보고 그러는 게 틀림없었죠. 여자분들 시집살이 할 때의 심정처럼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 장모라는 사람이 너무도 밉고 싫어서 악몽에까지 시달렸어요. 게다가 당시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이 회사에서 승진은 했으나 일이 너무 많아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계속 피부과를 다니며 돈을 펑펑 써대고 있고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 예뻐지지 않았냐고 묻는데 그 어떤 대답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이 큰데요. 아무래도 아내의 행적이 수상해서 그날은 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 아내를 미행해 보았어요. 아내가 대체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겠단 마음에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카페에서 동성 친구를 만나 시시콜콜한 수다를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후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피부과로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저녁 9시였기에 피부과가 영업을 하고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태연히 불 꺼진 피부과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도 그 뒤를 바짝 쫓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피부과 안쪽에 불이 켜진 진료실이 보이더군요.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어 문을 벌컥 열자 아니나 다를까 민망한 옷차림으로 피부과 원장과 아내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길 어떻게... 당신... 바람피는 모습을 보면 면전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 그런 모습을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간남은 제가 입도 안 열고 주먹만 꼭 쥐고 있자 슬쩍 눈치를 한번 보더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조용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야 입이 열리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미안. 처음에 아내는 고개를 푹 떨구며 미안하단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저를 기만하더군요. 나 저 남자 사랑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마음에 안 따라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울부짐에도 아내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핀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난 거냐고 거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기세로 추궁을 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이야기하더군요. 피부과 원장이 사실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주 만났다가 눈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는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어? 저 사람 나 정말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물론 당신도 나에게 잘해줬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만큼 당신이 좋지가 않더라. 미안해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내가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대로 잘 살아. 뭐라고? 이혼?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였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피부과를 나가더군요.
그리곤 본인 여행용 캐리어에 짐들을 잔뜩 담고서는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애들은 당신이 키워. 당신 엄마 역할도 안 하겠단 거야? 아무래도 나보단 당신이 더 적합할 것 같아. 당신 애들한테 잘해주잖아. 좋은 아빠고. 난 이미 틀렸어.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저를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애들까지 버릴 수 있을까? 어떤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저는 실망과 분노가 한데 모여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어 버렸는데요. 아내는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더군요. 너 그 새끼랑 살려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애들 버리는 거지? 그럼 안 돼? 뭐라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엄마 아니고 여자로. 나도 그럴 권리 있잖아. 당신도 새 여자 만나 살아. 애들한테도 엄마가 생기면 좋긴 하겠지. 아내는 오래전 이미 엄마의 길 포기했던 걸까요? 절 그렇게 벙찌게 하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집을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갓집엔 아내가 없고 장모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장모는 제게 혀를 차며 그러니 단속을 잘했어야지 뭐 했냐는 타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똑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징그러웠죠. 더 이상 장모 얼굴을 보다간 토라도 나올 것 같아 저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은데. 그게 엄마가 공부하러 외국에 갔어. 몇 년 있다 와. 어? 엄마가? 근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당시 이혼했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기도 납득하기도 힘들어했죠. 매일같이 자기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데려와. 데려오라고.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정말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후 저는 졸지의 홀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워야 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했다는 충격에 한동안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기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건 충격을 받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라도 잘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셔서 어떻게든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다 큰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건 꼭 필요했기에 차마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부모님은 이제라도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맞선도 보게 해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아내로 인해서 거의 여자 불신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 딸린 이혼남이랑 연애하고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애들 돌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 자체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같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제 토끼 같은 자식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도 언젠가부터 여기에 적응이라도 한 건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고 제 말을 잘 들으며 자라주었거든요. 아빠 힘들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설거지도 하려 하고 어찌나 기특하던지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아픈 세월이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우랑 은지 덕분에 아빠는 무지 행복해. 정말? 우리도 행복해, 아빠. 그래서 여느 아빠와 달리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무뚝뚝하신 분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 자식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온화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고 자식이 원하고 하고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같이 해주려고 노력했죠. 또 아이 2명을 혼자 키우는 아빠로서 엄마 없는 티가 날까봐 혹여나 그런 일이 생겨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학부모들도 한 분, 두 분 제 사정을 아시고 나선 지호 아빠 대단하네. 혼자 2명 키우기 벅찰 텐데.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해요. 도울게요. 하며 저를 도와주려 하셨어요. 새삼 그때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친 저를 늘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시고 제 얘기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려고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시죠. 잘하고 있다, 아들. 하면서 언제나 격려해 주신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괜히 노후에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어머닌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도와주셨어요. 그 사이 어머니께선 몸이 안 좋아지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저에겐 괜찮다 하는데 매일 아침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조금이라도 쉬세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사람 고용하면 돼요. 아니다. 저 강아지 같은 것들을 누구 손에 맡긴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다. 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라. 어머닌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손으로 키워야 마음이 편하다며 잠도 못 주무시고 제대로 허리 한번 못 펴신 채로 그렇게 손주들을 돌봐주시곤 하셨죠. 그런 어머니인지라 아이들도 할머니를 유독 따르곤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일 겁니다. 그러기를 어느새 10년이 되었고 아이들도 어느덧 중학교 진학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학교 폭력이며 왕따 문제가 많잖아요. 요새 이혼하는 가족이 많다고 해도 엄마가 없는 애들이라는 건 아직까지 어떠한 편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괜히 학교에서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들더군요. 허나 그런 제 걱정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는지 고맙게도 아빠, 우리 친구도 잘 사귈 수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누굴 닮아 일이 똑 부러지고 마음이 착한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행복한 일상이라 느끼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까지 잘 되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오면서 그 평온이 깨지고 말았어요. 꿈에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바로 전 아내였죠.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로 와? 당장 나가! 여보, 제발 한 번만.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내는 졸지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전 아내에게 폭언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계속 씩씩거렸죠. 제가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자 아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근데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그 사람 따라간 거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나가. 나 그 남자 아이가 생겨서 낳았어. 근데 애가 어린 나이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수술을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해주고 있어. 당신과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잖아. 하루하루 정말 죽는 심정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수술비를 받으러 온 거야? 여보, 병원비 5천만 원만 해주면 애 수술시키고 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약속할게 정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제가 안 된다고 하자 그 뒤에도 제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애들까지 걸고 넘어서더라고요. 얘들한테 엄마가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응? 솔직히 그 말에는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정말 정신 차린 걸까? 다시는 다른 사람이랑 바람 안 필까? 그리고 나랑 우리 애들한테 집중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허나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몇 날 며칠을 저를 설득하는 동안 아내가 없는 사이 몰래 잠깐 아내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아내와 바람핀 그 피부과 원장을 찾아간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저 그 여자랑 끝난 지 오래예요. 그 여자 저랑 만나면서 바람났거든요. 뭐라고요? 상상치도 못한 얘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병원을 나와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왜 아내는 나에게 온 걸까? 개인적인 빚이 생긴 걸까? 조각을 맞추다 저는 아내를 찾아갔고 강하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싹싹 빌며 그러더군요. 사실은 사채를 썼다고. 장모와 함께 무슨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말아먹으면서 큰 빚이 생겼다는 겁니다. 빚을 막으며 사채를 썼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못 갚을 지경이 되었다고. 저는 그 얘기에 기가 차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던 여자가 결국 이 지경이 되어 저를 찾아왔다니 참 한심스러웠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건 장모였어요. 장모는 그냥 어느 날 허락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네 오랜만이네 그려. 내가 집 청소도 다 해놨고 애들도 좀 돌봐주었네. 공부도 봐주고. 자네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얼른 쉬게. 내가 밥 해줄 테니. 아빠, 지우가 문 열어줬어. 그래, 우리 손주들이 문을 열어주더구나. 아유, 이 귀여운 것들. 알고 보니 아이들이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거기다 더 웃음이 났던 건 아내까지 앞치마를 메고 아이들 엄마 행세를 하며 앉아있더군요. 저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나 둘 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여보. 자네,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내가 그간 자네 섭섭하게 했단 거 알아. 근데 이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는가? 하다못해 엄마도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자네가 키우겠단 거야?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당해드릴 만큼 당해드린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 내내 사람 하나 바보 만드시더니 이젠 아쉬워서 저에게 잘해주시려고요. 죄송하지만 이젠 저에게 장모님도 아니신 분 제 집에 더 드릴 이유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이혼한 아내와 장모는 질기게도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잘해보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말입니다. 애들 앞이라 더 말도 못하고 한숨이 폭폭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마침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강 이 상황을 눈치채신 듯 처음엔 놀라시더니 갑자기 부엌으로가 후라이팬을 들고 오시더군요. 그리고선 저에게 잠깐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어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제가 알았다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열린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후라이팬을 들고 아내와 장모에게 가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 저조차 상황을 막지 못했어요. 후라이팬이 그대로 아내와 장모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아내는 머리를 쥐어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 더 후라이팬을 들자 그제야 장모와 아내는 동시에 뒤통수를 잡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저 망할 것들, 자식 버려놓은 것들이 어디 다시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분에 못 이기시고 씩씩거리시는데 순간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아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간 어머니도 자식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 얼마나 분했을까요? 저희 힘드실까봐 내색하지 않고 그걸 꾹 참고 계시느라 어머니도 여간 고생이 아니셨을 겁니다. 이번 일로 저는 아내와 장모와의 연은 그렇게 영영 끊기게 됐고 시원하게 복수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죠.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버티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